이라를 선포한 앙동짓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사태의 엄중성을 경고하는 답안을 실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굉장히 했어요. 인덕적해보지 않고. 아니, 공약은 없습니까? 북한은 없습니까? 사실과 진실이 아닌 금지를 보내는 건데.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북한 김여정의 정말 거칠었던 대북전단 경고 담화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결국 조금 전 청와대까지 나섰습니다. 반공화국 비라를 선포한 앙동짓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사태의 엄중성을 경고하는 답안을 실었습니다.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조금 전 김유근 제1차장이 이 대북전단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그러니까 앞으로 대북전단 날리면 단속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건데 청와대까지 나섰다.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통일부의 대응이 워낙 실망스러워서 청와대의 대응이 어떤지 조금 기다렸는데 역시 매우 실망스럽네요. 김유근 1차장이 지금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 72년에 7.4 공동성명까지 가고 91년에 그 남북기본합의서, 그다음에 2004년에 6.4 그 합의를 제시했는데 7.4 공동성명이 뭐 남북기본합의서에 이어지니까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남북기본합의서의 핵심은 비핵화 공동선언이에요. 거기에서 보면은 자세하게 북한의 그 핵 제조, 그다음에 보관, 이전 이런 거 다 금지하고 사찰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북한이 단 하나라도 지키고 있나요? 북한은 일방적으로 이 합의들을 다 무시했는데 우리만 거기서 꼼꼼하게 조항을 찾아가지고 지금 그 대북 전단을 금지하자? 사실 남북 기본합의서 굉장히 열심히 봐도 이 전단 조항이 어디 있나 잘 찾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그 2004년에 그 6.4 합의라는 거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협상이 있었고 많은 장성들의 회담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때 당시에 보도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그 브리핑한 내용에는 지금 대북전단 살포 내용조차도 없더라고요. 일부 보도는 없고 일부 보도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 그 김동인의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거 기억하죠? 어떻게든 그 닮은 거를 찾아내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 청와대 정도면은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가 웁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근데 장난감 주면 소용이 있습니까? 밥을 줘야죠. 이 지금 모든 사태의 근본은 해제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제재를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하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면 문제의 근본인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동맹과 협력하고 주변국과 연결해야죠. 첫 질문부터 여러 비유를 쏟아내셨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오늘 오후에 이렇게 대북전단 뿌릴 때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조금 전에 얘기했고요. 오늘 오전에 통일부는 이 대북전단을 그동안 10년 넘게 날려온 탈북민 단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규제를 못한다면 과거에 그렇게 못한다던 입장을 180도 바꾼 건데요. 어제는 기자들과의 공방도 있었습니다. 저자세가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는데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감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사실 오늘 청와대가 입장을 내기 그 전에 통일부가 어제 고발한다고 한 이후로 결국 실행에 옮겼어요.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에 통일부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현행법으로는 규제가 힘들기 때문에 전단 살포를 막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난 4일부터 지금까지 뭐 한 달이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현행법으로 규제 힘들던 게 갑자기 사정이 바뀌어서 규제가 가능해졌나요? 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통일부에서 물론 사정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전단뿐만이 아니라 뭐 페트병에 쌀도 담고 USB도 실었고 이런 부분들이 물자 반출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일주일 전에는 뭐 페트병에 쌀 없었고 USB 안 날렸습니까? 이 탈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020년 들어서 벌어지는 새로운 풍경이 아닌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또 판문점 협의부터 계속해서 이들은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다 이런 활동 해왔어요.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규제를 강도 높게 실시하는데 그 결정적 계기가 누가 봐도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대북 유화책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북 가해 교사로 알려진 문정인 특보마저도 본인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이 시기에 이런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면 김여정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을 했잖아요. 누가 봐도 김여정 때문이라면 사실 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법을 아전 인수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국회에서 새로운 법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을 갖추는 그런 방안이 아니었을까. 정부가 너무 급하게 가다가 오히려 이 남남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전단지 정도였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꽤 고도화된 살포가 이뤄졌다는 건데요. 신인균 대표님. 네. 수단과 수법이 정교해졌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전단에 쌀도 태워보내고 USB 이렇기 때문에 제재를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게 통일부의 논리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오늘 이제 김유근 차장의 발표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 그동안은 우리 여기 방송국에서도 지금 이 대북 전단 이렇게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그것을 대명사처럼 듣고 있어요. 왜냐?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아하. 그런데 오늘 김유근 차장은 대북 전단 및 물품이라고 계속 물품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아하. 물건 보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김여정이 최초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끼리에서 우리 대통령을 달 타령한다 이런 식으로 비꼬고 또 오늘 아침 노동신문 사설에서도 우리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김여정이 최초 발표를 했을 때 우리는 4시간 만에 통일부에서 관계법을 만들어서 못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관계법을 만들려면 하루 이틀 걸립니까? 아니죠.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 구성해야 되고 또 야당에서 반대하면 또 패스트트랙 태워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에서 굉장히 몇 개월 걸리겠죠. 그런데 당장 지금 이 박상학 대표는 올 6월 25일 날 6.25 70주년을 기념해서 또 대규모로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못 보내게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물품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야당에서는요, 이 뭐 청와대와 뭐 통일부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을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북한 개방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전단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도 맞는 것을 통일부가 불과 몇 달 전에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다가 김여정 하면 읽고 나서 이제는 남북 교류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고 그 단체 법인 해산하겠다고 영장을 놓고 있습니다. 몇 달 전과 다른 법이 생겼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글쎄요, 이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국익을 위해서라면 뭐 북한을 어느 정도 달래는 건 맞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너무 초강수를 둘 필요까지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조금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박상학 대표가 그때도 USB 그다음에 현금 1달러 이렇게 풍선에 달아가지고 북으로 보냈었거든요. 예. 근데 물론 그때도 경찰력 동원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못하도록 막고 그래서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법 집행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따져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북한하고 충돌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에서 이렇게 거친 담화가 나온 직후에 우리 정부, 통일부 또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 또 기존 입장과는 또 달리
그러니까 법 없이도 이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조금 부끄러운 측면들이 있어서 물론 외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에서 정한 어떤 통일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은 있고 예. 그 과정 속에서 박상학 대표가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어떤 이 통일 외교에 많은 걸림돌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고 스스로 봐서 좀 부끄럽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부끄러운 예. 일단 일련의 과정들이다. 그런데요, 이런 여러 움직임, 경고음은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진작했어야 되죠. 지금 북에서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그거에 응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고. 정부가 좀 궁색하다 보니까 그걸 가져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남북 교류협력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여당 내부에서 나왔어요. 이도원 의원님. 네, 네. 어쨌든 오늘 청와대까지 나서서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북한이 좀 받아주고 화답을 할 겁니까? 오른다리가 가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왼다리를 긁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 그 북한으로서는 뭐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무슨 뭐 대한민국이 들썩거리고 이거 뭐 괜찮구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 김여정 한마디에 이렇게 그 우리가 호들갑 떠는 게 과연 지금 우리 통일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또 북한이 한마디 한다고 우리 국민까지 이렇게 그 법을 뭐 고발을 하고 뭐 단체를 해산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과연 그렇다면 통일부는 누구를 위한 통일부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좀 더 본질적인 그 해결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이 국면을 넘어가려는 듯한 저런 단기적인 대응책을 보면은 과연 우리 그 청와대가 남북 관계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국민들로서는 의혹을 가질 수 있죠. 다만 한 가지 또 그 국내 내부적인 정치적인 고려도 한번 그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가 잘 안 풀리니까 통일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만약에 개각을 하면 통일부 장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통일부가 좀 더 과잉 대응하고 통일부와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더 비판하고 한쪽에서는 옹호하고 이런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엄정 대응하겠다고 청와대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요. 탈북단체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쭉 해온 일을 김여정 제1부 부장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다시 한번 직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야만은 편의사가 지금 말이야. 아니 보약을 넣었습니까? 북한은 넣었습니까? 북한 주민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라고 반대를 잘라주겠어요. 민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아닌 무지를 보내는 건데. 장혜철 평론가님. 박상학 대표는 6.25 즈음에서 다시 드론으로 좀 보내겠다. 대북전단 날려보낼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 군당국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으니까 군병력이나 경찰병력 투입하는 겁니까? 아니 군을 투입하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런 말씀을 하신 분 정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입니다. 탈북자 저 운동하시는 분들도 우리 국민의 활동에 군을 투입한다.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생각이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경찰력은 투입이 돼서 어느 정도 제지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탈북단체에서 뭐 페트병이나 아니면 전단을 열기구에 띄워보내는 것 경찰 병력이 가서 지금 영상 나오는 것처럼 제지를 할 수 있겠죠. 지난 8일에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정말 박상학 대표가 만약 드론을 쓴다면 드론 이제 하늘 날아다니는 기계잖아요. 이거 나가서 조종할 필요가 없이 차 안에서 조종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경찰이 과연 무슨 근거로 차 안에서 드론 조종하는데 이 탈북단체 차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그 드론 조종하는 기계를 뺏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현장에서 이 행정력을 발휘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라 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저는 이거 법원의 어떤 심판을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법조 전문가들이 이게 과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게 가웃거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회에서 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등이
새로 발의돼서 통과되지 않는 한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정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저 탈북 단체들을 설득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강제적 조치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 탈북 단체의 강경한 운동에 더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런 충돌이 북한에서 바라봤을 때 또 국제사회에서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의 여론이 분열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정부는 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소식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미국에서요. 의미심장한 군 관련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신임 공군참모총장에 두 차례나 이 군산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찰스 브라운 신임 참모총장이 임명된 겁니다. 브라운 사령관님은 옛날 군산기지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우리 한국하고 인연이 많으신데 I've actually I have very fond memories of Kunsan. That was my first operational assignment as an F-16 pilot, and a great honor to come back as a wing commander. 신 대표님, 저희가 이렇게 주목할 정도로 얼마만큼 이 찰스 브라운 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우리나라와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 브라운 총장은 ROTC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군 조종사가 되었고 조종사 되고 나서 첫 부임지가 바로 군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F-16의 조종사가 됐는데 우리 한국 주한미국 공군의 군산기지, 오산기지 두 개의 공군기지가 있고 그중에서 오산기지의 한 25%, 군산기지의 한 60% 이상의 F-16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커리어의 첫 조종사가 됐었고 여기에서 이제 기량을 닦아서 나중에 교관 조종사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군산기지에 2년을 근무했다는 하는 것은 한국의 전면전 계획, 작게 5027을 무수히 많이 연습을 했다는 말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관 조종사가 되고, 나중에 장군이 되어서 원스타 때 다시 이 군산 조종 비행 기지 제8 전투비행단의 단장으로 왔어요. 2년 동안 여기서 또 단장을 하면서 또 준장 커리어의 첫 부임지였어요. 그러면서 또 작게 5027을 완전히 또 총지휘를 했겠죠.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은 또 이 전쟁을 또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중부 공군 사령관이 됐는데 16년에 IS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IS전을 총지휘를 하면서 완전히 실전을 지휘를 했고 그리고 지금 한국 통으로서 다시 공군참모총장이 됐으니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런 인물이군요. 제가 지난 1월에 그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했는데 그때 그 만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굉장히 깊다는 거. 두 번째는 현재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공군 전력에 대한 확고한 그 신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 당시가 이란의 그 군 지도자 솔레이니마니가 그 드론으로 제거된 시점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도 드론과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요 세 가지 메시지를 그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직접 전해 들으셨었군요. 이 찰스 브라운 신임 미국 공군참모총장은요. 지난해 북한을 향해 지금 살짝 짚어봤던 것처럼 코피 작전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신 대표님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미군의 군사적 움직임, 한반도를 압박하고 있고 북한도 좀 무력 도발을 계속 시사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 이 신임 브라운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북한에 전할지도 그게 앞으로 좀 핵심 과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난 2017년에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때 준비했던 것들의 먼지를 털어내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꽤 많은 준비가 돼 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수많은 무력 시위를 했었어요. 엘리펀트 워크라고 하죠. 알래스카에서 하와이에서 또 이 가데나 그러니까 이 오키나와에서 계속적으로 무력 시위를 하고 지금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뉴스탑10에서 B-1B 폭격기를 동원해서 동해를 무력 시위를 하고 하는 모습들 다 지금 현재 태평양 공군 사령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분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공군 참모총장이지만 바로 직전에 태평양 공군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 해오던 사람이 지금 공군 참모총장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혹시 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어떤 군사 옵션을 가동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은 상황에서 태평양 공군에게 지침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타트 첫 번째 이슈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청와대 입장 외교안보 소식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